반갑습니다. 김임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토양 오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양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암석의 풍화작용을 모델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후, 생식, 지형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성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발달된 동적인 발달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토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즉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요. 나라별로도 다르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학문 분야 중에서 농학에서는 토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흙,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공학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안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토양의 의미에 소극적으로 국한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대수층에 존재하는 지하수까지를 포함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식량 생산의 장이다. 또 공업원료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환경 정화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식량 생산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농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토양이죠. 그러면 그런 외에도 공업 원료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되는 점토라든가 의약품의 재료, 농약재로 사용되는 규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공업 원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의약품, 또 농약재로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 외에도 연필이나 종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활석이라든가 탄산칼슘, 산화메탄 등의 충진용 분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토양이 환경 정화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토양 자체에 있는 흡착능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오수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풍화작용과 화학적인 풍화작용, 그리고 생물학적인 풍화과정으로 나누고 있죠. 자, 물리적인 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풍화작용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풍화되는 것이죠. 즉, 오랫동안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부스러기가 생기고 그것이 흙이 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풍화작용은 기본적으로 산성비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산성비에 의해서 입자의 성분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풍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풍화 과정은 암석의 토양화 과정 중에서 생명체가 도입되면서 가속화된다. 즉 생명의 활동에 의해서 풍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을 통해서 점점 큰 입자가 작은 입자가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흙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 생성을 하는 여러 가지 팩터 중에는 기후도 있고 생물도 있고 지형이나 시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토양 전체로 본다면 광물이 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이 한 7% 정도로 본다면 생물이 무생물이 되는 것, 즉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체가 되었을 때 그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식물 뿌리 같은 것에 의해서 토양이 계속 부스러지는 것, 토양, 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토양 생물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박테리아나 균에 의해서도 토양화가 진행이 되고요.
지렁이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흙을 뚫고 다니면서 굴을 뚫으면서 점점 토양이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동물이라든가 중형 동물 이런 것들이 토양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라고 하면 어떤 결정물 혹은 비결정성 물질의 광물질을 토양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한 고분자가 혼합되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나 망간 같은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상, 액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무기나 유기용질을 함유한 물과 같은 것이고 물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온화가 됐거나 유기물이 용해된 상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칼륨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이것이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토양 속에도 기체가 있는 것이죠. 토양 속에 있는 공기나 가스의 형태는 대개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토양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크게 표토층과 부식질층, 용탈층, 하토층, 오제층, 기반암층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표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지하수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물을 머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이것이 분해돼서 유기물과 무기물 입자의 다공성 혼합물로 이루어진 구성되는 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표토층이죠. 그 다음 바로 밑에가 부식질층인데요. 토양 표면에는 기본적으로 동물과 식물에서 유래하는 낙엽뿐만이 아니라 배설물이 혼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식질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탈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용탈에 의해서 용해성, 토양 성분이 제거된 토양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유기물이 분해됐을 때 분해 산물의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무기물이 용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가 하토층인데요. 토양 내에는 유기물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모래나 친적토, 점토, 자갈 등이 혼재되면서 혼합물 형태로 하토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재층, 기반암층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단면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표토층이 맨 위에 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밑에 성토층, 모재층, 기반암층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토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유기물층 그리고 용탈층이 있고요. 그 밑에 집적층이라고 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집적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모재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토양에서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에는 완충 능력이 있다. 그리고 토양에는 산성도, pH 값으로 나타내는 산성도가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정화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완충능이라고 하는 것은 pH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산성비가 왔다고 해서 토양이 갑자기 산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충 능력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 능력 때문에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우리는 토양의 산성도를 pH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강산성인 경우에는 양분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pH 6.5 정도의 약산성에는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산성에서는 훨씬 활성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내륙지방의 토양에서는 대부분 산성인데 비해서 해안지대의 간척지나 바닷물이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생명 환경 속에서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하천오염, 지하수오염 이런 상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땅에 떨어졌다.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혹은 다른 화학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토양의 공급은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을 이야기하죠. 이런 공급을 통과하면서 물리적으로 여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 오염물질은 용해가 되거나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불용성으로 침전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각종 미생물에 의해서 단순 형태의 화합물이나 원소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토양 오염의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유류 오염에 의한 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들이 토양 오염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된 것을 토양 오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토양 오염은 직접 오염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오염된 핵이나 수질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과 생활활동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토양에 유입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도 있고 농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산업 발달에 따라서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점점 더 많이 밀집되어 살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까지도 토양 오염의 기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농약이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이죠. 그래서 토양 오염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낸 천연물질뿐만 아니라 합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런 순환 과정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토양에 유입될 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그 오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됐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토양 오염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류에게 닥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농약을 보도록 할까요? 농약은 왜 사용을 할까요? 자, 우리가 자연적으로 심어놓은 것들은 벌레가 생기죠. 진드기도 생기죠. 그러면 소출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해충이라고 하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농약은 물론 해충을 죽여서 산출물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토양에 들어갔을 때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유해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토양에는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농산물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농약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용하고 내년에도 사용하고 3년째, 5년째 사용한다. 이렇게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이런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면 점점 작물은 어느 순간부터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농약을 쓸 때는 굉장히 산출물이 늘어나지만 반복적일 경우는 토양의 오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유기염소제인 DDT 같은 것, 그리고 유기수은계 화합물인 유기금속 화합물 이런 것들은 토양 내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성질이고 장기간 잔류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토양을 비옥했던 토양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료 중에서 금속류에 속하는 비소,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납, 니켈,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은 농약의 95%가 소멸될 때까지 잔류하고 있다. 그리고 DDT는 한 번 뿌리면 평균 10년 이상 토양에 잔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속류를 보면 비소라든가 납이라든가 카드뮴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면서 매우 유해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유기수은계 농약인 경우는 세균의 작용으로 인해서 알킬수은으로 변화하면서 잔류하게 되고 더 많은 독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킬수은은 사람이나 가축의 체내에 축적되어서 중독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 농약 성분, 살충제 성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에게 오염이 되지만 이것을 결국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 먹이 사슬, 먹이 사이클에 의해서 인체에 축적되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될 때 체내에 축적되면서 가축에 축적됐던 것은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중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농약은 어때요?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호르몬도 아닌 것이 호르몬처럼 작동을 해서 진짜 호르몬이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 같은 것들도 농약이 원인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본다면 비산납의 경우인데요. 살충작용, 살균작용을 하는 농약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토양 중에서 분해가 되는데 분해됐을 때 어떤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독한 납화합물 그리고 비산으로 변화해서 잔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납도 매우 유해한 중금속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양 오염은 이렇게 토양의 상태만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수분의 형태, 물의 형태로도 오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토양 오염에 의해서 하천과 지하수와 해양이 오염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생활하수나 산업해수가 발생됐을 때 이것이 토양 오염에서 수질 오염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질소나 인화합물이 함유된 유기성 폐수인 경우에 농토에 주입해서 처리하는 토지 경작법을 한다면 토양 오염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폐수로 버려질 때, 폐수로 흘러갈 때는 이것 또한 토양 오염을 시킨다라는 유독한 오염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폐수에는 세균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미생물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것들에 의해서 상수원 및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때는 토양도 오염이 되고 병원들이 증식되기 때문에 산단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폐수나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방출될 것이며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하수나 산업 폐수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염 때문에 감자 농사를 망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오염 물질은 그것뿐일까요? 방사능 물질도 매우 중요한 오염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하고 핵실험을 하고 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방사능 폐기물인데요. 이것이 또한 토양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 다음에 핵에 의한 사고가 난 후에 이것이 먼 곳까지 운반이 되면서 비와 함께 낙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사능 낙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경우 땅 표면은 물론이지만 하천도 오염시키고 농작물도 오염시키고 농토도 오염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시금치를 먹지 말자, 거기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역시 이런 이유로 발생되는 것 중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매립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립했던 것이 지진이나 또 다른 폭발에 의해서 노출되는 경우는 엄청난 토양 오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인데요. 오염 물질이 대기에서부터 땅 표면에 침적되는 것이다. 비가 되어 내리거나 눈이 올 때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에게 이제 오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토양에 닿게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확산을 통해서 흡착 그리고 침전을 통해서 그리고 토양에 고정되면서부터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산성비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기오염 물질은 A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A 국가에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석탄을 엄청나게 이용했죠.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이 대기 오염물질은 비가 올 때 대기가 이동하면서 영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오염을 시키게 됐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의 호수들에서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환경 특성 중에 하나인 거죠. 즉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은 어떤 형태로든 이동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많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생겼을 때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대한민국 서해안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하와이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오염 물질 중에 또 하나가 폐기물이죠. 이것은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일반 폐기물, 특히 유해성이 큰 특정 폐기물이 적절히 처분되지 않으면 결국 토양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것이 되고 있지 않았지만
점차 환경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환경 영향평가가 만들어지면서 위생 메릭, 안전 메릭 이런 것들로 피해를 줄이고 있죠. 특히 폐기물로부터 직접 혹은 비가 오는 것들에 의해서 침출수 속에 용출된 유해물질, 중금속 같은 것들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천오염, 해양오염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